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 환율은 또 올랐습니다. 오늘이 2월 4일 현재 1,460원 정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는 1,500원은 넘어설 것이다. 저는 1,600원도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4.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낮은 비중만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한국은행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당장 동원할 돈도 없다. 그래서 정부를 좀 믿어서는 안 된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의 김대종입니다. 이렇게 좀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25% 고관세를 부여했다가 한 달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가 정말 치열하게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고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미친 사람처럼 폭탄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개인이 사업가 출신이고 개인 재산이 2조가 넘고 골프장이 12개가 넘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잘 살게 하겠다는 그 전략입니다.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진짜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탄핵 정국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저는 아마 4월 18일 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이제 은퇴를 하기 때문에 아마 한 3월경에는 이제 결론을 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굉장히 빠르게 2월에도 결론을 낼 것 같이 하고 있는데 서로 치열하게 지금 삿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 가급적이면 천천히 하려고 하고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지금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서로 본인의 재판은 좀 늦추고 상대편의 재판은 빨리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법과 원칙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일단 정치가 안정돼야지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은행이 어제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한 1.5까지 떨어질 것이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말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시위에 가다 보니까 동네 상가가 거의 한 절반 정도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포장마차에서 오뎅하고 옥수수를 가끔 먹는데요.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사람들이 시위하러 가서 오뎅과 옥수수, 떡볶이도 절반밖에 안 팔린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다. 빨리 정치가 안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치가 안정돼야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안정이 됩니다. 지금 정치가 혼란스럽다 보니 외국인들이 매년 우리나라에 한 1,500만 명 정도 방문하거든요.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말마다 시위가 이어지고 전국이 혼란스럽다 보니 영국과 이스라엘은 한국에 대한 방문 경고를 내렸습니다. 한국에 이제 관광 오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을 와서 먹고 자고 관광을 해야만 내수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편한데 이렇게 전국이 혼란스럽다 보니 어렵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에 갔더니 외국인들이 1년에 오는 사람이 한 3,500만 명 정도가 된대요.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관광으로 먹고 삽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 제발 오지 마라고 얘기하더라도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데가 바로 일본이다. 굉장히 친절하고 밥값도 600엔입니다. 6,000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일본에다가 공 더 한 개 더 하면 됩니다. 우리가 1,000원이 900엔 정도, 950엔 정도이기 때문에 요점은 한국의 밥값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소고기덮밥 이런 거 지금 한 500엔, 600엔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한국의 밥값의 절반인데다가 안전하고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한국 사람이 한 1,500만 명 정도 일본을 방문합니다. 한국 사람들 3명 중에 1명이 일본을 한 번 이상 방문할 정도다. 그래서 우리나라 빨리 정치가 안정돼서 한국의 외국인들이 1,500만 명 정도 옵니다. 근데 지금은 정치 혼란 때문에 방문을 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위험할까 이런 결론은 빨리 정치가 안정돼서 우리 한국 경제가 빨리 원래 모습대로 찾아야 되겠고 우리 대한민국은 GDP는 세계 10위, 제조업 수출의 기준은 세계 5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제는 금융은 세계 35위라서 아주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PPT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오늘의 목차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원래 성장하는 경제 성장. 원래는 2025년은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당초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2024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에서 4.5
이상으로 내렸습니다. 1%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025년도에는 4.5에서 3.5까지 1% 더 내려야 됩니다. 0.25%씩 해서 4번 정도 내릴 예정인데 지금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너무나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미국은 나프타라고 그래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관세를 서로 주고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관세를 서로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12%고 미국은 2.5%입니다. FTA를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관세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관세를 없애겠다. 양국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만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우리 관세를 받지 않습니다. 미국이. 평균 2%만 받는 거죠. 자동차 우리나라가 미국이 압도적으로 자동차 부품, 석유화, 그다음에 반도체, 배터리 5개가 미국의 주요한 수출 품목인데 관세가 아주 낮거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추가 10% 부여하고 미국의 가장 우방국인 캐나다, 멕시코에 25%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입니다. 개인 재산이 2조가 넘고 골프장이 12개 있습니다. 자녀도 한 10명 정도 됩니다. 결혼도 3번 했습니다. 엄청나게 미국 최고의 인물도 좋고 이렇게 살았죠. 나이가 이제 한 80좀 됐습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미국의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이고 미국의 경제를 잘 살게 해주겠다. 그걸로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 국민들 은행 대출 금리가 지금 8%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현재 4.5%죠. 거기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 금리를 더해집니다. 우리나라보다 은행 대출 이자가 더 비쌉니다. 한국은 현재 3.0%고 미국은 4.5%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3을 더하면 우리가 이제 대출 금리를 정해지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6%. 미국은 지금 8% 대출 금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겁니다. 우리 미국 국민 좀 잘 살게 해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은 원래 미국이 기준금리를 원래 3.5%까지 내리고 몇 년에 2026년에는 2.5까지 내려야 됩니다.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주식과 부동산이 반대로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관관계예수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은행의 대출이자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자산 가치가 반대로 오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자세하게 다시 보여드릴 텐데 결론은 원래 기준금리가 많이 내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목을 이제 2025년 성장하는 경제 대전망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갑자기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 세계 관세를 부여하게 되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게 된 겁니다. 2025년 경제 전망에 30개 트렌드를 썼습니다. 세계 경제 트렌드, 또 한국의 경제 트렌드 이런 걸 썼고 요거는 제가 이제 부자학입니다. 주식으로 통해서 1조를 벌어라. 이제 이 책이 이제 가장 큰 테마인데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1등 주식을 사라.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내 주식만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미국 주식의 95%를 사고 한국 주식은 5%를 사야 되는데 1등 주식만 투자하십시오. 현재 미국은 엔비디아에서 애플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두 개의 기업이 서로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딥시크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월 4일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고점 대비 한 23% 내렸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의 블랙칩이라고 부르는 블랙웰이라고 부릅니다. 이 엔비디아 칩 하나가 한 6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 6천만 원짜리 칩을 한 10만 개 정도 있어야지 인공지능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 곱하기 10만 개 하면 6억, 60억, 600억, 6천억입니다. 우리가 한 6조 정도, 6조에서 한 12조 정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스타게이트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을 미국에서 종주국을 만들고 가장 크게 만들겠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500조 정도 됩니다. 일본의 손정희 회장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500조 이상을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게이트의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그 정도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블랙웰 칩을 한 10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 구매를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겠다.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제미니, 그 다음에 메타, 그 다음에 엔비디아부터 해서. 근데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만들어낸 이번 딥시커, 양원양이라는 친구가 만들어냈죠. 이거는 5%만 있으면 된다. 한 200억도 안 되는 돈입니다. 200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똑같은 성능의 인공지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한 겁니다. 엔비디아,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든 기업이 다 폭락을 했죠. 2월 4일 미국의 오픈 AI를 만든 올트먼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카카오와 협약하고 삼성전자, 크래프톤 주요한 국내 대기업과 함께 오픈 AI 샘 올트먼이 방문을 해서 한국 기업과 협업을 하겠다. 앞으로 카카오톡에 우리가 챗 GPT를 깔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최근에 한 20% 올랐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전쟁이 벌어졌는데 한국은 당연히 미국에 붙었습니다. 우리가 자유시장 체제이고 중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리바바, 마윈 전부 다 체포가 돼서 한 달 전 구금도 됐었죠. 중국의 딥시크는 시진핑이나 중국의 천안문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색을 해주지 않습니다. 결론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더 우수하다. 저는 아마 딥시크가 5%, 딥시크가 가장 우수한 점은 본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반도체를 납품하지 말고 중국에 주지 말라고 했는데요. 2023년 3년 전에 줬던 H800이라고 하는 저사양 반도체를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엔비디아가 2년 전에 만들었던 오래된 반도체는 중국에 수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본인들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의 역설이다. 트럼프가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옛날의 반도체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어냈다는 거고, 스푸트니크라고 얘기합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경쟁을 벌일 때 미국이 압도적으로 인공지능의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러시아의 스푸트니크가 가장 먼저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1960년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푸트니크 모멘텀이라고 부릅니다. 기술력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러시아가 인공지능을 먼저 쏘았고 이번에 중국은 5% 비용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현재 양원양이는 미국에 한 번도 유학을 한 친구가 아닙니다. 직원 한 200명 정도를 모아서 저장성대, 물론 이제 중국의 인구는 14억 정도 인구가 됩니다. 한 개의 주가 한 5천만 명,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 저장성대 수학을 공부했던 친구고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가 떨어지지만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 수학 실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다.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도 우리도 엔비디아의 최신형 반도체가 없지만 우수한 두뇌와 수학 실력만 있으면 하드웨어의 부족을 이겨낼 수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또 오르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중국이나 한국이나 우수한 인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술이라든지 반도체, 엔비디아는 한국에 주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가 수학 실력으로 극복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4학년 들어가면 코딩을 가르칩니다. 초등학생도 컴퓨터 가르칩니다. 영국은 7살 입학만 하면 코딩을 가르칩니다. 원래 우리나라 인구 20만 명 태어납니다. 제가 1971년도, 제가 이제 68년생이니까 내보다 3살 후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태어났습니다. 105만 명 태어났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한 20만 명 태어납니다. 딱 인구가 80%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작은 인구로 우리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방법은 초등학교 입학만 하면 우리가 코딩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컴퓨터에 익숙하게 하고, 과거에는 영어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컴퓨터 언어가 중요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환율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이제 제가 한번 보시면 이제 요약입니다. 이게 트럼프, 미국의 기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 생존 전략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수학 분석입니다. 지금 강점, 약점, 기회, 위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학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의 강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세계 5위, GDP 세계 9위, 금융은 세계 35위입니다. 지금 고물가 고환율, 원래 이제 한 1,400원 정도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환율이 1,460원 정도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위험 요소 보시면 제일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한미 통화 스와프와 한일 통화 스와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미 통화 스와프 2008년도에 우리가 600억 달러가 있었고 한일 통화 스와프는 더 많습니다. 700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정말 밉지만 한국 사람이 제일 미워하는 게 일본이지만 또 일본에 가장 많이 방문합니다. 1년에 1,500만 명 정도 방문하는데 일본과 우리가 한일 통화 스와프가 700억 달러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종료가 됐습니다.
두 개 다 미국과 일본이 해주지 않습니다. 결론은 2024년도에 100억 달러를 한일 통화 수합으로 맺어줬습니다. 결론은 미국과는 탄미 통화 수합부가 없고 일본과는 겨우 100억 달러가 맺어져 있다. 이거 GDP는 우리가 세계 9위 정도 되고 2022년 기준으로는 한 13위 정도 됩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래프죠. 우리 원화가 국제 결제에서 인정되는 비율은 0.1%다. 35위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순서 자체가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 우리 원화는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GDP는 미국이 한 25% 정도 차지하고 국제금융에서는 미국이 60%를 차지합니다. 자, 이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외환보유고라든지 환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그래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현재 4,157억 달러입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가 만들어 온 겁니다. 가장 최신 자료로 만들어 왔는데요. 우리나라 GDP 대비하면 외환보유고는 23%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은 GDP는 우리의 절반도 안 되는데 지금 한 5,700억 달러 정도 있습니다. 대만은 국가 GDP의 74%를 외환보유고로 비축했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1997년도 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파산을 했습니다. 국가 부도가 났는데 일본과 중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를 가지고는 석유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안화는 위험하다. 대만은 그 당시에는 90%까지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었고 현재도 74%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홍콩 다 100%가 넘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보다도 더 못하다고 하는 나라들이 한국보다 더 많은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한번 보십시오. 4,300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도 6,300억 달러나 가지고 있습니다. 36%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인도나 브라질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저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고 주식을 하시거나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한국은행만 믿지 말고 스스로가 미국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서 환율 위험에 대비해라.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는 겁니다. 미국의 1등 주식은 현재 애플이고 시가총액 3조 5천억 달러 정도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적정 외환 보유고에 관련된 이론은 원래 4가지였습니다. IMF는 3개월 정상 지급액, 3개월 동안 한 나라가 석유를 사올 때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우리가 경상 지급액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상 지급액, 그것은 이제 기본으로 했는데 IMF 말만 믿고 있다가 아르헨티나가 지금 국가가 파산했습니다. 12번째 나라가 파산했습니다. 외환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IMF가 3개월 경상 지급액만 지급해라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다가 아르헨티나가 부도나는 걸 보고는 IMF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유동외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단기 외채의 2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1년, 5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1년은 단기 채권, 1년에서 5년은 중기 채권, 5년 이상은 이제 장기 채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만기가 들어오는 단기 채권은 알 수가 있지만 중기나 장기는 언제 만기가 오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채권의 2배를 유동외채라고 부릅니다. 충분하게 준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동외채는 한 3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정상 지급액, 우리나라가 매달 석유를 사오면서 결제하는 금액이 500억 달러에서 한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기도티와 그린스펀은 한 4,500억 달러, 또 IMF가 새로이 제안한 것은 한 7천억 달러. 그다음 BIS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의 외환보유를 비축하라고 한 것은 9,2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결제은행이 비축하라고 한 것보다도 절반도 안 되는 외환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 환율은 또 올랐습니다. 오늘이 2월 4일 현재 1,460원 정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는 1,500원은 넘어설 것이다. 저는 1,600원도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4.6%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5에서 6% 아주 낮은 비중만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한국은행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당장 동원할 돈도 없다. 그래서 정부를 좀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달러를 보유하기는 좀 아깝죠.
미국의 1등 주식 애플이라든지 우량한 주식을 사놓으면 애플은 매월 3개월마다 한 번씩 배당을 해줍니다. 배당을 해주고 작년에 미국의 애플이 한 35% 정도 올랐습니다. 미국의 우량한 주식은 평균 매년 30%씩 오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애플을 사라는 거죠. 시가총액 1등입니다. 애플은 3조 5천억 정도 되고 우리 중고등학생 자녀가 애플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40대, 50대는 삼성을 많이 쓰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1등, 애플이 2등 정도 되는데요. 재구매율은 애플이 85% 정도 됩니다. 애플을 한번 산 사람은 계속 반복해서 애플을 사고, 그다음에 애플은 전 세계 국제 결제에서 비자가 1등이고 애플페이가 2등입니다. 전 세계 결제 시장의 2등이다. 그 다음에 재구매율 얘기했었고, 그죠? 바로 이런 이유다. 애플은 지금 현재 예금도 받고 있습니다. 예금이 4.5% 해서 4억까지 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스마트폰을 만들지만 전 세계 스마트폰 이익의 90%는 애플이 가져갑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스마트폰을 팔아서 번 돈이 한 2, 3조밖에 안 되지만 애플은 매년 100조씩 돈을 벌어갑니다. 스마트폰을 팔아서 매년 100조씩 돈을 벌어간다. 스마트폰, 노트북, 모든 전자기기를 융합해서 여기서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게 우량한 주식을 사는 것이 환율 방어에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회귀 분석을 보시면 환율은 계속 85% 확률로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1970년 2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한 1,500원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1,600원, 1,700원, 1,800원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인도, 차이나, 러시아, 브릭스 국가가 모여서 달러를 대체하자,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브릭스 국가가 달러를 대체하고자 한다 그러면 관세를 100% 부과하고 미국과 교역을 단절시키겠다. 달러가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비중은 지금 현재 60에서 70% 정도 되고 유로화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 순서인데 이런 나라들은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론은 달러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결제되고 있다. 브릭스 국가가 미국을 대체하려고 해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은 소비의 국가입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달러 패권을 중요시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세뇨리지란 말을 씁니다. 우리가 100달러짜리, 100달러라 그러면 우리가 15만 원 정도 됩니다. 15만 원짜리를 발행하는데 한 1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원으로 100달러를 만들어서 이것을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사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적자라고 하더라도 발권력이 있는 겁니다. 자국의 화폐를 가지고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달러 패권입니다. 바로 미국이 강한 것이다. 이라크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도 이라크가 석유 결제를 달러로 하지 않고 러시아 루블로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라크가 살상 무기를 만들고 전쟁에 대한 위험 때문에 이제 미국이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이면에는 이렇게 달러 패권에 도전했기 때문에 전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인도, 러시아, 그 어떤 나라가 과연 미국에 지금 도전할 수 있겠느냐. 국방력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유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세뇨리지. 본인들은 국방력도 세계 1위고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달러 발권력을 통해서 엄청나게 본인들 큰 혜택을 받고 있다. 요점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쨌든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는 미국이 60이고 한국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문열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주인공 친구가 엄석대라는 친구입니다. 엄석대가 깡패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안 맞고 잘 지내려면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고 답안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은 미국 주한미군이 한 3만 명 정도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가 안보, 경제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심각한데요. 우리가 미국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국의 국가 안보가 크게 기여가 되고 있고, 또 경제 면으로 우리는 작년에 미국에 88조 흑자입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가 매년 1,000조를 수출하고 900조를 수입하는데요.
매년 100조씩 흑자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만 작년에 80조 원 흑자가 났습니다. 압도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돈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것은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반도체, 배터리입니다. 5개가 미국의 주요한 수출 품목인데 이거 팔아서 번 돈으로 미국의 석유를 사오는 겁니다. 그런데 팔아서 번 돈 이익이 지출한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산 석유를, 미국산 가스를 사줘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방위비를 9배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흑자폭을 줄여서 한국이 절대로 이익을 많이 남기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달러는 앞으로 계속 오른다. 개인들은 절대로 한국은행이 세계 9위의 외환보유고다 이렇게 자랑을 하지만 절대 믿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외환보유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보면 외환보유고라고 딱 치면 기사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외환보유고 1등은 중국입니다. 3조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1.2조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 국가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표에 넣지 않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결론은 한국은행이 세계 9위의 외환보유고라고 이렇게 안심하라고 하지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스스로가 미국의 1등 주식을 사서 대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앞에서 아까 주가와 은행 이자가 왜 중요한지 이제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겁니다. 주가와 주요 변수 상관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CD 금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행 이자입니다. 마이너스 0.8의 반대 관계가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내리게 되면 집값은 오른다는 뜻입니다. 은행 이자가 CD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반대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플러스는 똑같은 정의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집값이 오르면 주가도 오르는 것이고 서울 집가, 외환보유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은행 이자만 내리게 된다면 주가라든지 부동산도 다시 오르게 되어 있다. 한국은행이 아마 환율만 저는 안정된다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3.0%입니다. 더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은 집을 사려고 할 것이고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더 많은 반도체를 구매해서 시설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IT 기업들도 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IT 기업들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크게 오른다. 당초에는 2025년도는 당연히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트럼프의 이런 정책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 못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인하를 하고 싶어도 환율이 1,470원 1,500원을 육박하니까 못 올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고 아르헨티나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00%입니다. 튀르키예로 이름 바뀌었는 터키는 기준금리 30%입니다. 누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투자하겠느냐. 100% 이자를 주더라도.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은행 이자만 내린다 그러면 부동산과 주가는 다시 또 크게 오른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